오늘 생명을 살리는 수학 7번째 강의를 할 차례인데 왜 안 나오노? 원래 이거 키보드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이 분위기에서 지금 수학 공부법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몹시 고민이 됩니다. 꺼졌다. 어? 워밍업 하고 있어? 이번 학기는 이번 학기는 3월 첫 주부터 생명을 살리는 수학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 예전대로라면 오늘 7번째 강의 수학 공부 터잡기 해야 되죠. 초등 저학년이나 유아들이 어떻게 하면 어릴 때부터 그 수학을 좋아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기초를 좀 마련해야 커가면서 이제 고학년 중학생이 되어도 수학에서 탈락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계속 지금 TV 뉴스 보다 보니까 내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오늘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드릴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무슨 이제 교육 관련 뉴스 하나 말씀드리면 잠순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유아 엄마들을 위한 영어 공부법 책이 발간됐다더라. 잠수에 대해 소문난 영어 공부법 이거 말고 잠수의 프리스쿨 영어 이게 영아용인가 프리스쿨이면 뭐지? 유아용 맞죠? 잠수의 프리스쿨 영어 신간 안내 잠수의 홈링크에서 주문하면 3,000원 적립 5월달, 6월달 강연회 진행 이렇게 써놨네요. 혹시 유아 엄마들 있으면 이 책에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영어 공부법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나중에 제가 누가 사주게 되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아가 없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한참 중간고사 공부를 하다가 아이가 참 외롭고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겸이 엄마를 통해서 동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제 카스에 올려져 있는 동영상. 내하고 카스 친구인 사람 엄청 들어봐요. 이거밖에 없어. 너무하는 거 아니다 진짜. 카스 친구 좀 다시 손 들어봐. 윤주씨 댓글 좀 달아. 하다못해 좋아요를 누르든지. 이럴 수 있나 진짜. 우리 인연이 몇 년인데 전부 다 마찬가지야. 웃을 거 없어. 동구 저기 어떤 학교 가니까 윤주씨 친구라고 인사하더라. 그런 학교더라. 동호초등학교 그래. 주말마다 놀러 다니는 친구라며. 인상 되게 좋게 보이더라. 근데 일한다고 낮에는 못 온다 하대. 우리 저 뒤에서 카메라 촬영하는 겸이 엄마가 최근에 이제 그 사람을 살리는 15분?
이런 제목의 동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그게 너무 내용도 좋고 감동적이고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보냈어요. 그 동영상 보면 이제 뭐 다 말씀드릴 순 없고 겸이 엄마가 그 이제 그 아이를 대하는 것, 인생을 사는 것, 또 자녀 교육하는 것, 그것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 후로 이제 겸이가 학교 갈 때마다, 지금 겸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이 마음으로 겸이한테 뭐라고 한다 했죠. 우리 겸이 사랑해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저는 아이고 세월호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동영상이 갑자기 생각나서 오늘 와야 돼 또. 너무 가까이 온 거 아이가? 내가 당황스럽네. 아이고, 참. 그 겸이 엄마가 아침마다 겸이가 학교 갈 때, 신발을 났을 때,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겸이한테 우리 겸이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제 마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 일부러 겸이 엄마한테 부탁해서 이번 화요일날, 그러니까 화요일이구나. 화요일날, 그 우리 아이 카톡에 그 동영상을 좀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겸이 엄마가 그 동영상을 보냈더니, 우리 아이가 그걸 금방 보고, 답장이 왔어요. 중간고사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었는데, 이모 동영상을 보니까, 갑자기 너무 행복해졌어 하면서 이모 고마워요 이렇게. 그리고 또 엄마 아빠하고 이제 단체 그 채팅방 있거든요. 우리 세 식구가 단체 톡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다가는 갑자기 엄마 아빠 사랑해. 이 엄마 아빠 사랑해 하는 말을 우리 아이가 옛날에 해병 근무할 때 그 배로 전입해가지고 막 타당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어느 날 새벽에 우리한테 보낸 그런 문자고, 그때 새벽 6시 반인가 애가 조금 배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너무 외롭고 무서우니까 6시 반에 엄마 아빠한테 이제 그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 너무 보고 싶어 이렇게. 그때 내가 그 문자 받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벌써 2, 3년 지난 이야기라서 이제 벌써 울면 안 돼, 아직. 여러분들도 뉴스 많이 보셔서 참 답답하죠. 참담하죠. 어찌할 수도 없고, 인생이 이런 거죠. 참 속상한 일이고 하지만, 제가 제 스승을 만나고 나서 가장 자주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제 인생을 급격하게 바꾼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어떤 부자가
열심히 일해서 막 재산을 끌어모으는 거죠. 그리고 밤만 되면 이 재산을 누가 훔쳐갈까봐 모아서 창고에 잘 보관하고 밤새 전전긍긍하는 이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 하시는 말씀.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거둬가면 네가 그렇게 수고해서 모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죠.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거둬가면, 저는 이 말이 너무 먼 말인 줄 알았거든요. 내 말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와가지고요, 30대 후반에 폐병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어느 날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60대 후반에 두 눈을 실명하고 온몸이 마비돼서 7개월 투병하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는 아버지나 엄마가 이렇게 돌아가시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우리 장인 장모님은, 우리 장인어른 가을에 그 나락을 빼가지고 경운기 싣고 국도로 올라오다가 그 국도를 지나던 오토바이, 술 취한 오토바이가 경운기 운전석에 그대로 꽂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죠. 우리 장인어른도 60대였는데, 그리고 그 후로 십몇 년 흘러서 우리 장모님도 같은 국도에서, 집 앞 그 20분 국도, 그 청도에서 창녕인가? 밀양인가? 넘어가는 그 20분 국도에서 집 앞 횡단보도에서 길 건너다가 어떤 아줌마가 운전하는 차에 갇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둬가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아마 저도 이렇게 죽을 거라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막 애통하고 속상하고 우리 아이들 생각나고 막 이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도 그 동영상을 보고 엄마 아빠 사랑해 하고 문자를 보냈고, 그 다음날 애가 뉴스를 뒤지다가 그 배 안에서 어떤 여학생이 보냈다는 문자 있죠. 다음에 말 못할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말할게, 엄마 사랑해. 그 문자를 보고 우리 아이가 마치 미아이모 동영상도 봐서 그런지 지가 먼저 우리 가족 채팅방에다가 엄마 아빠 사랑해 하면서 보냈더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는 즉각 대답했죠. 그래, 엄마도 우리 형이 사랑해 하면서. 그래서 나는 씹었어요. 네, 난 맨날 하는 말이니까. 그랬더니 저녁에 아빠는 왜 씹노?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가끔 정신 차리죠. 그리고 또 좀 한 몇 달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뭐 문제 풀다 틀린다고 문제집 쭉 던지고 또.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이제 갑자기 되고 있는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처남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청도 대남병원 응급실로 빨리 오라고. 그래, 우리 와이프 싣고 막 밟아가지고 가니까 그 두개골이 이렇게 파열돼가지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때 제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둬가리니 그러면 네가 그렇게 애써서 모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 장인어른 시신을 보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고, 아, 저게 바로 나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언젠가는. 이 생각이 드니까 내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끌어모은 것,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라. 그죠? 여기서 애써서 끌어모은 것, 이게 뭐 몰래 꼬불쳐 짬박은 뭐 비자금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애써서 붙들고 있던 어떤 것들일 수도 있죠. 자존심 뭐 이런 거. 근데 신기하게 저는 그때 내가 가장 세상에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딱 생각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청도 대남병원 그 마당 구석에 공중전화 있는데 바로 달려가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내 원수한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 나를 가장 부자유하게 하는 사람, 나를 가장 제한하는 사람, 나를 가장 무시하는 사람, 그게 누군가 하면 우리 형수였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장인어른 시신을 보는데 우리 형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렇게 됐구나 싶으니까 더 이상 내가 지체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 우리 형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 막 울면서 지금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보는 순간 내가 형수님 생각이 납니다 하면서. 나도 언젠가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내가 영원히 살 줄 알고 지금까지 형수님 은혜를 모르고 내가 대들었습니다. 어쩌면 형수님이 우리 집을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정신이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그동안 내가 애써서 끌어모으고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가 놓았죠.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면 제가 늘 이 말을 들었거든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너희 영혼을 걷어가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네. 이 말이죠. 이 말. 우린 영원히 살 줄 알고 문제집도 풀라 하고 막 단어도 외우라 하지만 그 안산 저 단원고 저 유명한 학교거든요. 안산은 비평준화 지역이야. 그래서 저 안산에서 랭킹 2번째인가 하는 학교예요. 안산 신도시 경기 남부, 경기 서남부에 있는 도시인데 공업도시인데 이런 일 당할 때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평소에도 사실 이런 일이 뉴스에 보도되고 이러기 전에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죠. 영원히 살 줄 알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 중에 10편, 90편 보면 그 사람이 70을 산다고 또는 건강해서 80을 산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라. 그건 마치 아침에 핀 풀 같은 것이래요. 우리는 70, 80 금방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아침에 핀 풀 같아서 풀은 저녁 되면 시든데 그렇죠? 그리고 또 70년, 80년은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건 밤의 한 점 같은 것이래요. 밤을 수직선이라고 하면 그 수직선상의 점처럼 찰나라는 거죠.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진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55시라니. 내 마음은 늘 27인데 정신연령은 늘 10살이고 순식간이죠. 순식간이에요. 내가 군대 가서 고생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애가 벌써 군대 갔다 왔어. 여기 40 넘은 어머니들 아직 실감 안 날 거라. 내가 벌써 40이라니까.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가 하면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았는지를 재빨리 세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래. 10편, 90편은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0편을 쓴 그 10편의 기자가. 우리 남은 날이 얼마 남았어요? 오늘 하루뿐이에요. 내일 되면 또 그 내일이 오늘 되니까. 그러니까 남은 날이 70인지 80인지 평균 수명을 계산하는 말이 아니고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른다. 이걸 알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인생이 겸손해지니까. 오늘 수학 공부법 들어왔는데 좀 미안한데 지금 제가 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게 뭐 영감이 안 떠오르네요. 수학 공부법. 그러니까 진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건요, 내가 남은 날을 계산하는 거죠. 남은 날을 제대로 계산해보면 아 내가 오늘밖에 없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내일 어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니까. 세월호 봐요. 그 밤 9시에 수학여행 간다고 들떠서 트렁크 끌고 배를 탔던 애들이 바로 다음날 저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인생이라고요.
왜 이걸 알면 인생 사는 게 지혜로워지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막 미친 듯 늘 뜨듯이 하던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어지고 허망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애들 공부시키지 말란 말이 아니고 먹고 살아야 하고 뭐 그렇지만 항상 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겸이 엄마 동영상을 보면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물론 겸이 엄마도 뭐 우리 목사님한테 들었겠지만 오늘 이 겸이가 학교 가는 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침마다 겸이가 학교 나가는데 우리 딸 사랑해 하는 말을 생략하지 않는다는 거라. 우리 카페 그래서 내가 어제 올리라 했어요. 동영상. 겸이 엄마가 겸손해서 안 올리길래 오늘 돌아가시면 그 15분짜리 짧은 동영상 봐요. 우리 아이는 그때 그 겸이 엄마가 옛날에 교회 앞에서 저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1시간 동안 간증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마침 우리 애가 군대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아빠한테 구원을 청해가지고 아빠 부대에 가서 이제 하루 외박을 나와가지고 데리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애가 미화 이모 말을 들었죠, 그때. 그리고 그 들은 소감을 우리 아이가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해요. 미화 이모가 자기 딸 겸이에게 하는 말을 항상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사랑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너는 아무 문제도 없다. 너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는 말하잖아요. 우리 아이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정말 복되죠. 사랑하는 아가 너는 아무 문제도 없다. 우리가 미친년 돼가지고 눈 뒤집혀서 우리 아이를 보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 보이죠. 근데 우리가 세월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살아있는 것이 참 다잖아요. 그 아이 다행인데 그 감동적인 게 그 메시지를 보낸 여학생이 구조됐다 하더라고. 우리 아이가 우리 앞에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사실. 진짜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항상 이 지점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런 큰 사건이 날 때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요. 또 잊어버리고, 어리석어서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키우고 수학 공부, 영어 공부를 시키지만, 도와야 하지만, 그냥 항상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아이도 제대로 건강하게 크고요. 나중에 우리가 아이와 헤어질 때 후회하지 않게 돼요. 저는 제 인생 스승으로부터 이 말을 늘 듣고 나서 제가 늘 시뮬레이션해요. 내가 우리 아이하고 헤어지는 날, 이 멀지 않았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내가 이 생각이 늘 들어요. 왜? 이 말씀을 늘 들었으니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거.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우리 아이한테 책을 읽어줬다고 했죠. 5학년이 된 아이한테 침대에 나란히 누워가지고 그때 읽어준 동화책의 제목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 아버지의 죽음. 배경은 못 가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자기들 떠나는 아이의 이야기, 아버지가 그리고 죽고 나서 어떤 심정인지 뭐 이런 걸 그린 동화책인데 뭐 별로 베스트셀러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책인데 그 제목이 이제 제 마음에 들어서 아이 눕혀놓고 둘이 누워가지고요. 그 책 읽으면서 막 하염없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항상 아이를 대할 때, 물론 뭐 잊어버릴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 마음으로 정상적이라면 제가 먼저 아이를 떠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꾸로 또 우리 아이가 우리 곁을 먼저 떠날 수도 있어요. 뭐 원치 않는 일이지만 이번 사건처럼 우리 교회 가도 자식이 먼저 부모를 떠난 집이 몇 집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의 남은 날을 계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집에 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간다 이런 말도 있죠. 초상집에 가서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보는 거죠. 저는 우리 장인어른 그 시신을 보는 순간 거기서 내가 딱 투영되더라니까. 근데 그 말을 내가 우리 제 스승으로부터 안 들었으면 내가 그런 생각 안 났을 거예요. 어떤 말을 내가 들어놓으니까 내가 항상 그렇게 겸손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형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자기 친구들한테 동네방네 전화해가지고 야, 그거 볼 때는 우리 시동생이 내한테 잘못했다 하더라 하면서 우리 형수는 진짜 저를 무시하거든요. 무시당할 만하고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우리 형수가 저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한 말 니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와이프 보고 거기다 또 한마디 더 붙였죠. 애가 불쌍해서 못 도망가면 내가 대신 키워줄게 도망가라. 우리 형수 진짜 잔인하죠. 내가 그 말 듣는데 막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 찔러 죽인다고 했잖아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형수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나 내가 일부러 잘못한 게 아닌데 싶어가지고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내 부엌칼 들고 나와가지고요. 우리 형하고 형수 찔러 죽인다고. 사실 찔러 죽인다는 게 아니고 내가 분하다 이걸 표현한 거죠. 그랬더니 또 우리 그때 다시 살아계신 우리 엄마는 진짜 내가 뭐 찌를까 싶어가지고 또 막 누가 말려줘야 되지 이럴 때. 그 우리 엄마가 막 그 부엌칼을 잡고 막 말리고 우리 집이 그렇게 폐가 망친. 그래 그 후에도 설날이나 추석 때 가면 그런다 했죠. 우리 아들도 있고 조카들도 있고 이런 데서 항상 우리 형수가 하는 말이 너는 절대로 큰아지한테 닮지 마라. 큰아지한테 배울 게 하나도 없다. 제가 그 앞에서 그 말 들으면 진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 인생에 그 머리가 없었으면 내가 그날들을 견디지 못했겠죠. 근데 제가 제 스승이 있어서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살다 보니까 내가 자존심을 전당포에 갖다 맡기게 됐고 자존심이 인생을 사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됐고 또 사실이 그렇고 이러니까 그 말을 늘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날 지금부터 십몇 년 전인데 그 청도 등남병원에서 우리 형수 앞에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덕분에 그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우리 형수님 지금 우리 애 등록금을 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죠. 원수 사이에 막힌 당을 허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내가 아무리 원수졌다 하더라도 진짜 원수 같다 하더라도 내가 딱 죽은 자로 발견되면 내가 오늘밖에 내 남은 날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죠?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 옛날에 허쇼지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추천한 책 하나 있죠. 인생 수업이라는 책. 항상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그 책은 그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임상 연구학자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뉴욕 타임즈에 의해서 20세기를 이끌어갈 21세기를 이끌어갈 그 지성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선정된 분이기도 한데 여자분이에요. 임종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임종을 확정하고 있는 시한부 환자들을 만나서 전부 인터뷰를 했죠. 그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냈어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해서 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생 수업이라는 책으로 번역해 나왔죠. 거기도 보시면 그 영어 원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책에서 now래 now.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지금 내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라. 자기들이 암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죽음이 며칠 안 남고 보니까 가장 후회스러운 게 그거래요.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 그게 가장 아쉽다는 거죠. 뭐 멀리 안 가더라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항상
미래에 우리 초점이 가 있죠. 우리 아이가 잘 자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을 가지면, 돈을 많이 벌면 항상 미래에 우리가 초점이 가 있어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래가 아니고 지금, 오늘에 초점이 가 있는 거죠. 우리는 미래는 한 번도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항상 오늘, 눈 뜨면 오늘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이런 일을 당해서 아쉽지 않으려면, 인생은 어차피 언젠가는 이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언젠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결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언젠가 그날이 왔을 때,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10년 후 수도 있지만, 언젠가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오늘을 잘 살아야죠. 오늘을.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허위의식이 들어와서 나는 나다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다 속아서. 인생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누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면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다시 그 영향의 결과를 내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걸 흙이라고 하죠.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다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흙은 자기가 선택의 여지 없이 씨가 뿌려지면 뿌려진 씨의 결과를 내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아요. 내게 어떤 영향이 오면 그 영향을 받아서, 물론 우리가 필터가 있으니까 좀 걸르기는 하지만 내가 내보다 더 높은 가치를 내가 다 필터링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내 얄팍한 이 순두부 한 모밖에 안 되는 내 뇌로 그걸 필터링 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 뇌가 어쩌면 썩은 순두부 같은 뇌일지도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뭐 걸르고 하는 거니까 필터링 해도 나도 모르게 뭐가 스며들어오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일생을 사는 거라. 돈이 최고다 하더라. 이런 가치가 내게 오면 그거 가지고 내가 돈 모으려고 악착같이 돈 안 쓰고 뭐 거기 쫄라면서 모으면서 인생을 살다가 모은 돈 한번 쓰지도 못하고 가는 거죠. 심지어는요, 리처드 도킨스라고, 이분도 이제 유명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다윈 이래 가장 촉망받는 현대 유전학자죠. 이분이 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번역됐는데, 이기적 유전자.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보면요, 이분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장 각광받는 진화생물학자예요. 이분이 말하기를, 어쩌면 사람은 DNA를 잠시 보관하는 숙주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우리 김씨 DNA가 있어. 이게 잠시 내게서 보관됐다가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로 숙주가 이 DNA가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나는 소멸하는 거라. 근데 이놈의 김씨의 DNA는 살아서 영원히 우리 아들을 거쳐서 또 그 아들을 거쳐서 이렇게 유전되고 있는 거죠. 진짜 못되게 말하더라. 할 때 우린 숙주잖아, 숙주. 숙주가 무슨 말인지 알아? 알아야 됩니다. 그 유명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어보면, 사람의 몸은 DNA를 잠시 보관했다가, 후손에게로 DNA가 옮겨갈 때까지 보관하는 숙주 같다, 이렇게. 그 인생 별거 아니죠,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DNA 뿐만 아니라, DNA는 이제 생물학적 유전자니까, 이 생물학적 유전자 말고 다른 유전자 있다 했죠. 이걸, 문화적 유전자, 이렇게, 도킨스란 분은 문화적 유전자라고 불렀어요. 생물학적 유전자를 GN이 이렇게 부르고, 문화적 유전자를 MEM 이렇게 불렀죠. 자, 우리가 사는 삶의 태도, 가치관, 우리가 집에서 막 악다운이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저절로 아이에게 다 사진 찍혀가지고, 그대로 유전되죠. 그래서 어떤 엄마들 보니까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컸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커서 애기를 낳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가 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걸 그대로 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호설제에서 자주 말했죠. 우리 학교 가니까 지난주에 말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우리 형과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공사장에 나가서 돌가루 포대를 구해와가지고 그 시멘트 가루 묻은 걸 다 벗겨내고 하얀 갈색 속지를 펴가지고 우리 형하고 저 책 표지를 싸줬어요. 근데 30년이 흘러가지고 제가
아이들 낳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제가 기억니은 우리 아이한테 가르쳤는데 이것도 우리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했어. 우리 아버지가 그 단칸세방, 비산동 단칸세방에서 살아계실 때 자기 인생에 뭐 이렇게 소망이 없으니까 이미 폐병은 걸렸고 아들에게밖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 저녁마다 밥상 펴가지고 앉혀놓고 달력 뜯어가지고 달력 뒤에다가 기억니은 디귿 리을 써가지고 우리 형을 그거 계속 반복하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글을 깨치게 했어. 그 당시에 동화책이 없고 이러니까. 근데 그 집도 내가 똑같이 하거든. 우리 명일이 내가 나와가지고 한글 4살 때 가르쳤는데 난 동화책 읽어줘야 된다 이 생각을 못할 때죠. 그래 나도 뭐 아빠랑 똑같은 대로 달력 째와가지고 거기다 기억니은 디귿 리을 하루에 4 알파벳씩 쓰고 그걸 그대로 뺏기게 하고 잘하면 그 다음날은 미음 비읍 시옷 이음 하고 이렇게. 그 이상하죠. 우리는 막 읽은 육아서대로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읽은 육아서는 맞는 말이라도 우리 안에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내 생명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육아서대로 못해. 그러면 뭐 다 혜민 스님처럼 키워야지. 근데 우리가 다 누구처럼 키워요? 우리 부모님처럼.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걸 문화적 유전자라고 말했죠. 리처드 도킨스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걸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내 아이들에게 유전되는구나. 생물학적 유전자로 유전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 가치관,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에게 그대로 유전되는구나. 이 문화적 유전이구나. 이걸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잘 살면 우리 아이에게도 그 유전자 그대로 물려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내가 행복하게 살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삼형제들의 마음속에 깊이 보관되어 있어요. 저장되어 있죠. 보존되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객관적으로는 지금 저 경산공원묘원에 가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 인생 중에서 우리 새아들이 추수한 것들은 내 안에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필요할 때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어머니 내 군대 갈 때 심영농장에 나와서 울던 이야기 했죠. 그때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울고 한 거죠.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인생을 마치고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을 떠나고 이렇게 헤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았던 삶은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보존된다요. 이걸 알면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안 그러면 세월호 같은 사건 보면 야 인생 참 허무하다 이렇게 되죠. 허무하니까 어차피 죽을 거 대충 살자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어차피 죽을 긴데 뭐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보존되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잊혀진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자기 인생을 헌신해서 우리 삼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다 감수하면서 그렇게 슬럼가에서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들고 내가 인생에 대해서 좀 알고 나서 어머니가 살았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다 추수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을에 곡식 열매를 맺으면 추수하잖아요. 그래서 고가에 저장하죠. 근데 볏집단 이런 거 어때요? 그냥 들판에 널브러 두거나 이렇게 하죠. 열매를 추수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인생이 우리 형제들한테 항상 보관되어 있다가 그죠? 결정적일 때 우리 어머니가 뚜벅뚜벅 나를 통해서 살아난다. 저는 뭐 중국, 일본, 미국인데 선교 가잖아요. 선교를 가면 오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됐는가를 저를 만난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죠. 뭐 설교한다고 할 수도 있고 뭐 말씀한다 할 수도 있고 간증한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내 안에 보존되어 있는 거죠. 보존되어 있다가 항상 필요할 때 다시 살아나시는 거라. 참 신기한 일이에요. 또 저에게만 보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형에게도 보존되어 있어요. 내게 보존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형을 통해서 또 살아나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7월 초가 되면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추모일을 지키죠. 뭐,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데, 우리는 이제, 기일 하죠. 추모 집회를 해요. 형제들 모이고, 또 며느리들 모이고, 조카들 모이고, 요즘은 또, 호세어치에서 저하고 이웃이 된, 우리 엄마들, 이런 분들도 우리 형수가 좋게 봐가지고, 그분들 다 초빙한다? 우리 어머니 제삿날인데. 참 재밌는 광경이에요. 지난번에는 20명인가 왔어요. 호세어치에 제 강의를 듣다가 저하고 이웃이 된 분들. 그래요. 이분들이 와서 보고 놀라더라니까. 우리가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추억하잖아요. 원래 제사는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냥 막 절하고 빨리 헤어지고 뭐 다음날 출근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어머니 인생을 추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 안에 보존된 우리 엄마, 우리 형수한테 보존된 우리 엄마, 저한테 보존된 우리 엄마, 이렇게 다 우리가 살려내는 거죠. 그러면 그 모임이 너무 따뜻하고 훈훈하고 행복해지고 막 감동이 되고 그 해마다 7월 초가 되면 우리 안에 깊이 보존되어 있던 물론 그때뿐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인생은 누군가에게 보존되는 것이다. 이걸 꼭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좋은 쪽으로 잘 보존되면 우리가 허무하지 않죠, 인생이. 원래 육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어떤 친구, 우리 교회 어떤 저보다 3살 어린 친구가 진짜 천재적인 친구인데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결국은 알코올에 의지하다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저보다 3살 경대복대 나온 아주 천재적인 친구인데 자기 어릴 때 성장 과정에 상처가 많고 이래가지고 뭐 하여튼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고 생각해서 이 허무를 끝내려고 술을 계속 마신 거야.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하고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최근 1, 2년 동안 이 친구가 알코올 중독과 싸워서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앞에 유명한 말을 하더라고. 자기는 술을 막 계속 퍼마셔서 결국 술 때문에 죽고 싶었대. 그러면 허무가 끝날 줄 알았다. 자기가 죽으면 허무가 끝날 줄 알았대. 근데 이 친구가 최근에 뭘 깨달았는가 하면 내가 죽어도 허무는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허무한 사람에게 가서 살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허무라는 것은 가치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죠. 육체는 소멸하지만 가치는 영생해요. 그러니까 한 허무한 사람이 죽어도 허무가 거기서 그 사람과 함께 죽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무덤에 가지만 허무는 또 누군가 또 다른 허무한 사람에게 살아있는 거죠.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살한다고 허무가 끝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죠? 뭐 여기는 뭐 그런 건 없겠지. 애 잘 키우러 온 사람들이 뭐 허무한 사람이 왜 오겠냐. 그래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죽는다고 내 불행이 끝나지 않아. 불행은 또 딴 데 가가지고 붙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이 불행을 끝내야 되죠. 이 친구가 교회 앞에서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나는 죽어서 허무를 끝내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죽어도 허무는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알코올 중독자에게 허무가 또 가서 기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이 허무를 끝내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것도 옛날에 카스에 올려놔. 내 카스 친구 해가지고 좀 보고 댓글도 좀 달고 뭐 좀 깨달음을 얻고 뭐 좀 진지하게 살아야지 인생을. 자, 허무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도 그래요. 언젠가 우리는 내 육체는 소멸하죠. 근데 나를 지배하고 있던 가치는 소멸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성적지상주의에 빠져있다 이러면요, 내가 죽어도 성적지상주의는 어디에 가 있어요? 우리 애한테 딱 가 있지. 내가 그렇게 키울 거 아니에요. 성적이 최고다 이걸로 키우니까 맨날 때리고 패고 뭐 쥐뜯고 문제집 째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걸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똑같이 한다. 우리 교회에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는요, 자기 아버지가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의 헬리콥터를 몬 사람이야. 공군 이병으로 입대해가지고 공군 내에서 계속 승진해가지고 나중에는
직업군인이 됐어. 그래가지고 준이 있죠, 준이. 장교 말고 제일 높이 올라가는 거, 노란파 불떼기 하나, 이걸 준이라고 불러요. 상사 위에.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헬리콥터를 몰았다니까? 그래, 예편했어요. 예편해가지고 말년에 이분이 어떻게 제 스승을 만나가지고 이제 교환해서 잘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이 아버님은 우리가 그때 저 대명동 파크면에 산다고 파크 아버님 이렇게 불렀는데, 이 파크 아버님이 자기가 입주한 적이 있다 보니까 어릴 때 애를 키우면서 완전히 군대식으로 키운 거예요. 그 아들은 내하고 동갑이거든? 손자는 우리 애하고 동갑이고. 그래, 이 내 친구가 어릴 때 크면서 아빠한테 너무 혼나고 두렵고 아빠가 무섭고 지금도 무서워하고 이러니까 지금 돌아가셨지만 얘가 자라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했대.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근데 하루는 이 파크 아버님이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이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 집에 하루는 놀러 가니까 아들이 손자를 옛날 자기가 하던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 아버님이 바로 그 자식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빌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이제 우리 대에서 이 부댕이 고리를 끊자 하고 그랬던 일이 있어요. 이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도 얼마나 큰 축복을 했는지 몰라. 어떤 모임에서 제가 초청받아서 1시간 동안 간증을 하게 됐는데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이 아버님 하신 말씀이 그때 당시에 저는 뭐 애나 키우고 아무것도 못할 때거든요. 솔직히 강의도 하기 전이라 정말 비참할 때인데 저를 좋게 보고 뭐라 하더라? 이런 말 내 입으로 하면 좀 부끄러운데 근데 내게 너무 고무가 돼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상도 형제가 형보다 훨씬 더 크게 될 사람인데 이 카더라고. 왜 웃어? 아니 우리 형은 지금 10층짜리 병원을 운영하는 종업원이 뭐 병원 직원이 몇백 명 있는 병원의 이사장인데 그보다 더 크게 된다면 어떤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난 그때 아무것도 못하던 무능력자의 막 이런 상태였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격려하시더라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젊어서 잘 모르는데 인생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둥거려도 내가 본대로 사는 거예요. 책 읽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책 읽은 대로 살면 카스에 보니까 뭐 세상의 모든 명언 하면서 뭐 또 막 하루에 한 줄씩 뭐 날리고 이래가 그거 엄마들 뭐 올려놓고 뭐 법륜 스님 했던 말 올리고 뭐 혜민 스님 한 말 올리고 어디서 뭐 정체불명의 좋은 말 다 올리고 그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건 소화가 안 돼요 우리한테. 우리한테 소화되는 건요 내게 삶을 그대로 보여준 그 사람의 인생이 소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 한 대로 우리가 똑같이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세대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뭐 일부러 우리를 그렇게 했겠어요? 부모님들도 어떤 영향을 받은 거죠. 어떤 가치의 영향을 받았어요. 공부는 잘해야 된다. 옛날 가난하던 시대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를 해야 출세하거든. 그래 법대 가가지고 판검 사야 된다. 다 이 생각이었죠. 좀 살만해지니까 이제 어디 가서 의사 해야 된다. 다 이 생각이에요. 자, 이런 가치가 영향을 받아서 우리를 그렇게 키웠을 뿐이지. 우리 부모님 잘못이 없잖아요. 사람은 흙이고 뿌려진 씨에 따라서 그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다 용서해야 될 사실. 몰라서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부모님 하신 대로 살면 안 되죠, 이제. 우리가 다른 가치를 받아서 이제 우리 대해서 이 불행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 친구가 내가 살아서 허물을 끝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살아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허무가 끝나요. 허무는 어떻게 끝나요? 내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해져야 비로소 내게서 허무가 끝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게 어떤 건가 하면 내가 누군가에겐가 보존될 삶을 살아요. 누군가에게 기억될 삶. 제 꿈이 뭔지 알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내가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는데 할까 말까? 해요?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검정고시를 하고 이제 겨우 대학에 들어갔어요.
내가 대학 들어가면서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도 대학에 들어가면, 야학에 가서, 내처럼 공부 못하는 불안 청소년들에게 내가 검정고시를 가르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그놈이 내가 운동권 들어가는 바람에, 야학도 넓은 의미에서 운동권의 이렇게, 지지 그룹이지만, 그래도 내가 정통 오리지널 운동권에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한 번도 야학을 못 해봤어요. 우리 삼형제가 다 야학을 거쳤거든.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이른바 고등국민학교라고 그때 불렀는데, 그게 내 꿈이었어요. 근데 안 됐잖아. 실패했잖아. 이제 나이는 들었고 늙었고. 제가 어떻게 인생을 좀 잘 살아서, 물론 우리 목사님 덕분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된다면 나중에 내 죽고 나서 누군가가, 호시오치에 있는 어떤 엄마적인 누군가가 저를 추억하는 책을 쓰는 거라. 제가 우리 명희하고 어린이 서점 호시오치를 다니면서 4살 때부터 제가 이 서점을 다녔다 했죠. 지금은 뭐 책도 많이 없고 이제 인터넷 서점 생기고 그래서 서점이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제가 다닐 때마다 책 참 많았거든요. 그때 읽었던 감동적인 책 중에 하나가 머리와 함께하는 화요일. 그 책 보면 그 머리 선생하고 그 살았던 그 제자라 해야 되나? 누군가가 그 머리를 기억하면서, 그죠? 그분과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낸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농담 삼아, 혹시 내가 나중에 죽고 나면 상도와 함께한 금요일 갑니다. 왜냐면요, 우리 목사님이 내한테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한테. 자기는 자기 인생이 박물관에 보관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여러분들 안에 보존되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만, 제 인생의 스승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회의가 되죠. 걱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걸 염려하고 우리한테 묻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호시오치에서도 제 강의 들은 엄마들이, 그래, 니는 지금 너 스승이 있으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너 스승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되는 가? 내한테 그걸 계속 묻더라고.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하신 대답이 그거거든요. 나는 박물관에 보존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 안에 기억되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누가 그렇게 물으면 담자하게 말하죠. 내가 후계자다. 그건 저만 아니고 우리 교회 모든 형제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후계자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그 삶을 살고 싶다, 재현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창하게 유명한 분들처럼은 못 살지라도, 그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안에 행복하게 기억되는 엄마로 이렇게 살아야죠. 그래야 인생이 가치 있고, 혹시 우리가 행여나 슬픈 일을 당하고, 또 우리 아이 곁을 떠날 때, 우리가 좀 덜 아쉽죠. 저는 늘 이 시뮬레이션 하거든요. 혹시, 내가 정말 반증 맞고 재수없는 생각이지만, 혹시 우리 명예가 내보다 먼저 죽을지도 모른다. 내 생각을 늘 해요. 왜? 인생이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 확률도 낮긴 하지만, 그 각오를 하고 살아요. 내가 들었으니까. 70, 80을 산다고 자랑하지 말래.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건 마치 아침에 풍 풀릴 것 같아서, 저녁이 되면 시들이 지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서 우리 아들에게 아빠가 어떻게 살았다 이게 기억되고 보존돼야 되죠. 그래야 우리 아이도 내처럼 살 거 아니에요. 제 소원은 뭔가 하면 우리 아들이 내처럼 사는 거예요. 공부를 내처럼 하란 말이 아니고 욕을 내처럼 하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며칠 전에 제가 전화해서 그렇게 말했어. 네가 아빠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공부는 저보다 잘하고 학교는 저보다 좋은 학교 나오겠죠.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건 저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가 사랑한다 이 말을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진심으로
살아있는 게 경이고 기적이잖아요. 제가 전에 작년 학기에 말씀드렸는데, 행복에 관한 여러 새로운 정의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당연한 것을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자, 학교 가는 게 너무 당연했어. 그래서 뭐 가는 거 별로 대견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아이들 저 배가 침몰해가지고 저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가 되니까 모든 게 다시 생각이 나죠. 그래서 제가 맨날 여기서 수학공부법, 영어공부법 이거 말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 사실은. 또 있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수학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놀고, 7교 놀이를 하고, 7교 놀이 살 돈이 없는 분들은 7교를 두꺼운 종이로 만들고, 네, 이런 이야기 할 텐데, 이거 참, 이게 인생이지만, 그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야 돼요. 우리는 그 사진 못 찍어가지고 지금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참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산 대로 그대로 산다. 그놈의 받아쓰기 좀 못해도 괜찮고요. 잠수는 이건 좀 못해도 괜찮아요. 인생 사는데 금가는 거 하나도 없어. 저 봐요, 저. 초등학교를 6군데 다녔다니까? 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요? 그걸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어제도 우리 와이프하고 이야기했는데, 세월을 보다 보니까 자꾸 인생이 생각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친척집에 얹혀져서 잠깐 1년 반인가 큰 외삼촌 집에 살았는데, 서울의 제일 외곽에 큰 외삼촌 집이 있었어요. 그, 둔촌동이라고 합니다.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 그 개울에서 놀다가 제가 날카로운 돌에 이 왼쪽 무릎을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막 폭포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과장법. 그 어린, 제 나이로 볼 때 피가 폭포처럼. 난 너무 슬펐어요. 무섭고 당황스럽고. 근데 엄마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피 다 흘리고, 저절로 피가 지혈됐어요. 한참 흘리고. 그래, 지금도 제 무릎에 큰 흉터가 있다니까. 근데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 없고. 큰 외숙모가 또 세컨드거든, 그때. 우리 외삼촌이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친근감이 없고요. 그리고 큰 외숙모 밑에 아들이 셋 있었어. 아들 셋, 내보다 1살 어린 애부터 해서 4살짜리까지. 제가 11살 때 그 4살짜리 애를 업고 다니고 기저귀 갈아주고 뭐 이렇게. 그 지나고 나서 너무 비참했어요. 그리고 또 그때 내 눈에, 여기 오른쪽 눈에 다리끼가 크게 났거든요. 너무 막 고통스럽고 막 골막 가지고 이만큼 부었는데 아무도 어떻게 손을 못 써주죠. 할 수 없이 제가 그 녹슨 연필 깎는 칼 있죠. 그거 가지고 여기 쬐잖아요. 쬐가지고 고름을 내가 막 짜냈어. 그 지금도 여기 흉터 있죠. 옛날에 대학 때 미팅 나가니까 쌍꺼풀 수술하다 실패했냐고 묻더라고요. 제 왼쪽에 여기 아직도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눈 감으면 오른쪽 눈을 뜰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고 이쪽이 떠져. 근데 이거 쬐기 때문에 피부가 좀 짧죠. 그러니까 왼쪽 눈을 뜨려고 하면 이거 찡그려야 돼, 이렇게.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야기인데, 뭐 이런저런, 이번에 구조받은 학생들도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을 계속 언론에서 하는 걸 듣고, 내 인생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수많은 트라우마를 입고, 험한 인생을 살았구나 싶고, 나는 아무 치료 프로그램을 받지 못했고, 이 생각도 들고. 근데, 저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크게 뭐, 인생을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다행히 저는 34살 때 제 인생의 스승을 만나서, 제 모든 상처가 치유됐죠. 지금도 어쩌면 치유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를 제가 키워보고 또 제가 인생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우리 젊은 엄마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공부 물론 잘하면 좋고 기쁜 일이라서 또 아이들이 공부 어려워하면 또
속상하니까 잘 도와야 돼요. 근데 그건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첫 번째 순위는 아니고요. 첫 번째 순위는 늘 내가 학교마다 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학교 갔다 돌아오면 꼭 안아주고, 학교 갔다 돌아오는 게 장난이 아니라고 했죠. 저는 제가 학교를 다니고 살아요. 내가 엄마 없이 학교를 다녀봐서. 학교 가면 맨날 큰 놈들이 찝쩍거리고 괴롭혀요. 근데 서울에 외삼촌 집에 살 때 큰 놈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그 작은 외삼촌 집에 있던 내하고 똑같은 나이의 딸이 하나 있는데, 영희, 이름도 영희예요. 영희.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내하고 학년이 같은데 같은 학교를 다녔어. 근데 이 영희가 굉장히 덩치가 커, 여자애가. 큰 애들이 나를 하도 괴롭히니까 이 영희가 나를 보호했다니까. 나중에 얘가 부산에서 암달러상 하더라. 시집 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스트레스 받고 막 누구 돌봄과 보호를 못 받고, 미술 시간만 되면 공포고요. 크레파스와 도화지를 준비해 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준비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혼나고, 방학 지나고 개학 때가 되면 막 방학 숙제 검사하죠. 누가 숙제를 내가 챙겨서 방학 숙제를 해보고 간 적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맨날 공상을 했다니까. 방학 숙제 안 하는 선생님이 깜빡 잊고 방학 숙제 검사를 안 하는 공상을 내 혼자 맨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한 번도 방학 숙제 검사 안 하는 선생님이 없더라고. 이런 수많은 트라우마를 입고 살았어요. 그 지금 아이들 학교 갔다 돌아오는 게, 물론 친엄마 계시고 이래서 뭐 덜 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힘센 놈한테 치이기도 하고요, 공부 잘하는 놈한테 비교당하기도 하고요. 그죠? 뭐 이쁜 년, 몸매 날씬한 년, 피아노 잘 치는 년, 뭐 수많은 애들에게 비교당하죠. 그걸 다 이기고 학교 갔다 돌아오는 거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7살, 6살짜리 아이에게. 그놈들 꼭 안고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말해야죠. 정말 장하다 우리 아들 이렇게. 그게 엄마가 할 일이지. 엄마가 간식 먹이고 빨리 손 씻고 뭐 할 일 해라, 이게 엄마가 할 일이에요. 그게 그 엄마도 아니지. 그 계모지 계모.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세월호 같은 사건 생기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러분들 아이들은 참 건강하게 잘 자라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가 한 번도 자살을 꿈꿀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정말 예기치 않게 군대 가서 자기가 정말 공경에 처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다른 날 몰라도 이 세월호 사태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꼭 안아주고, 정말 장하다, 대견하다 이렇게 말해야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고, 사실. 저는 정신 차리고 나서 이렇게 사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큰 놈하고 내 아들 사랑한다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빨아먹고, 우리 애는 집에 내리면 항상 팬티 빨아먹고 있거든. 그럼 그 미끌미끌한 어깨 끌어안고 있잖아. 내보다 덩치도 크고 키도 더 크고 이제. 그거 꼭 끌어안고요. 우리 아들 사랑한다, 장하다. 혼자서 서울에서 삶이라고 힘들었지 하고. 그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라니까. 내 아기 대견하다. 학교에서는 어땠어? 이렇게 말하고. 힘들었지 하고. 이렇게 하면요, 애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진짜 행복하고요. 이런 게 쌓이면 우리 아이도 엄마가 나를 대했던 그 태도를 사진 찍어가요. 사진 찍어서 나중에 자기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우리 삶이 우리 아이들에게 기억되고 보존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절대로 위로 치사랑이란 없다고 했죠. 우리가 뭐 어버이날 용돈 드리고 막 뭐 하지만, 우린 죽었다 깨나도 내가 받은 그 많은 은혜를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도 없고, 겨우 뭐 10,000분의 1 하나 생각나는 거 가지고 뭐 가끔 고마워하고 하죠. 근데 우리가 아이를 사랑해보면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우리 진짜 신기하게 만들어놨어요.
내가 아이를 사랑해보면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걸 알게 된다. 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 인생이 항상 부족할 때, 만족스럽지 못할 때 내 우리 엄마 애명이 뭔지 알아요? 우리 엄마 가슴을 막 후벼 파는 말을 내가 했어요. 나도 희한처럼 학교 보내줘보지. 내가 제일 불행할 때 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 삼형제 중에 우리 형은 고등학교 갔거든. 검정고시 한 다음에 지 혼자 딱 갔어요. 근데 너무 분한 거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하기를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못 키우면 둘째를 학교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둘째잖아. 근데 우리 형이 딱 고등학교 가니까 내가 서울에서 그때 직업훈련원에서 목공예를 배워가지고 목공이 이거 경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동일가구라는 회사에 취직해 있었어요. 18살 때. 가구 만드는 공정을 보시면 저는 이제 조각을 했거든요. 가구 앞에 문양 이런 거 있지. 그걸 내가 하는 거야. 조각해서 붙이는.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 형이 경북대학교에 꼬대를 합격했다고. 집에서 편지가 온 거야. 기뻐해야 되죠? 우리 어머니 그때 서문시장 지하 김밥 하는 집에 고용돼가지고 주급 얼마를 받으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엄마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서문시장 지하 식당가가 떠나가도록 통곡을 했대. 형이 수십 년을 수절 과부해가지고 키운 장남이 경북대학교에 꼬대를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문시장 지하가 떠나가도록 그랬대. 근데 나는 형이 어디에 갔다는 편지를 받는 순간 기쁜 게 아니라 분하더라고. 이게 형제간이에요, 형제간. 여러분들 뭐 형제간이 우애 좋게 지내라 하죠. 애들 둘이 셋 나누고. 그건 우물에서 숭늉 내놓으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형제간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지 밖에 모르는 게 형제간이죠. 다만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 눈치 보고 엄마 마음 좀 편하게 하려고 참고 뭐 이러는 거지. 내 속성을 보니까 그거 알겠더라고. 나는 형제간도 이용할 놈이에요. 나를 위해서. 구제불능이죠. 우리 형이 어디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는데 내가 분해가지고요. 그날 바로 내가 조각하던 도구들 있거든. 조각칼. 조각하는 사람들이 조각칼이 한 20개 있는데 이제 천으로 이렇게 포켓을 만들어 거기 다 꽂아야 돼 이렇게. 그걸 바로 내 모아가지고 쓰레기통 쳐박고 그날은 내 대구 내려왔어요. 뭐하러? 나도 공부하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했잖아요. 무슨 이야기가 여기까지 갔나? 엄마의 가슴이 후벼. 그래. 자,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안 풀릴 때마다 나는 우리 엄마한테 아버지가 내 고등학교 보내라고 유언했는데 왜 형을 보냈나 이거지. 우리 엄마들 나를 보내기 싫었겠어요? 근데 내가 늘 제 인생이 불만족스러울 때 항상 한 말이 엄마 가슴에 못 박는 이야기. 내 학교 보내주지. 막 욕도 했죠, 물론. 비싼 슬rum가에 살면서 내가 엄마한테 욕 안 하겠어요? 엄마한테 직접 하는 거 아니지만 내 인생을 저주하면서 이 씨발 막 하면서 제가 이거 욕하기 시작하면 네이티브거든. 내가 보고 자란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슬rum가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는 항상 내가 욕하면 지적한다니까. 아이고, 그렇게 끔찍하게 자랐어. 근데 제 인생에서 누군가를 만났죠.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서도 또 우리 엄마들의 인생에서도 결국 내가 본받을 누군가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좋은 유가서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유가서 100번 읽어보라니까. 안 돼. 저는 유가서 안 읽겠어요. 다 읽었지. 나전도법 쓰라 지랄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난 나전도법이 안 돼요. 애야, 엄마는, 아빠는 네가 공부를 안 해서 열받는단다. 이게 나전도법 내용인데. PT 교육받으면 이런 거 하나 하죠. PT 교재 미묘한 뚜껑 가지고 엄마들 나는 미친년인 거야 막 하면서 PT 교육받으면 많이 다녔죠. PT 교육 다음에 또 뭐지? APT. APT가 안 되면 저기 수성교 건너가면 김성희 부모교육연구소 있어요. 정신협동 프로그램. 그래서 또 수백만 갖다 바치고 또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하잖아요. 100만 해도 안 돼요. 정신협동 이런 거 하면 뭐 해요? 프로이트 배우고 이러죠. 그럼 결국 어떤 원인을 찾아내는가 하면, 어릴 때, 정신역동은 그거죠. 어릴 때 내가 성장관에서 받은 트라우마, 상처, 이걸 끄집어내는 거라. 그러면 결국 원망이 누구한테 가? 우리 조상들한테 가는 거지. 우리 어머니한테 가요.
그러면 대대로 원수되지. 우리 허실지 그 엄마 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행복해져서 여기는 안 오고 성경 공부반에만 오지만 누구지? 그 엄마 있어요. 하다 안 돼가지고 정신역동까지 가서 3년 동안 그 돈 바치고 있다가 문제가 엄마와 자기의 관계인 거야. 자기 친정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했거든. 또 친정엄마의 친정엄마가 자살을 하셨어. 그러니까 혼자서 크면서 인생을 험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딸들한테 늘 그걸 주입하는 거야. 세상 만만치 않다. 항상 긴장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 불안감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이 엄마가 불안하게 됐죠. 그래서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하는 성경부 모임에. 와가지고 첫날에는 한 시간인가 2시간을 엄마 욕하면서 울더라고. 그 정신욕동 가도 안 된다는 거. 근데 이 엄마가 지금은 뭐 아주 건강해져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진짜 깊이 감사하고 있죠. 그 맨날 울던 원망하면서 울던 엄마가 지금은 뭐라 해요? 엄마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했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머니 빌딩에서 월세 받는 거 딸한테 지금 주고 있잖아. 신기하더라고. 아버지가 이번에 암수술을 했는데 그 집의 아버님이 이 딸이 아버지를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살아요 아빠 하면서.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생각하면 두렵죠. 떨리고. 근데 이 딸이 뭘 들었어요. 성경 모임을 하면서.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오늘 하루만 살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주어진 하루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루만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살면 되죠. 이 놀라운 말이에요. 오늘 하루만 산다 이 말이. 우리 어머니가 보성은하에서 오신 분들 있다 했지. 있어. 저기 있네. 저는 여기도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보성은하에 사시다 돌아가셨거든. 102동 201호.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하면 갑자기 바이러스가 침투해 두 눈을 실명했어요. 두 눈을 실명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도 참 말씀 듣고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두려워져가지고 이 두 눈을 먼 채로 어떻게 사나. 교회도 못 가고 사랑하는 자식 얼굴도 못 보고 얼마나 너무 불안해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라 말한 줄 알아요? 우리 형이 이렇게 말했어. 엄마한테 두 눈을 실명해서 절망하고 있는 엄마한테 엄마 앞으로 남은 인생을 두 눈 먼 채로 산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만 살아요. 이렇게 말해. 우리가 이것도 다 우리 스스로부터 들은 말이지. 우리 엄마한테 엄마 오늘 하루만 눈 먼 채로 살면 뭐 견딜만 하잖아요. 이렇게 말했다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무려 7개월을 두 눈 머신 채로 사셨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진짜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영남고등학교 우리 102동? 100몇 동? 102동이 우리 엄마 거실에서 창문 2층인데 창문을 딱 열면 영남고등학교 담이 보여요. 조카들이 영남고등학교 그때 다녔거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조카들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실에 흔들 의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거실 쪽으로 이렇게 흔들 의자를 한 다음에 항상 그 흔들거리는 의자에서 이렇게 눈 먼 채로 사랑하는 조카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었거든. 그때 우리 형수가 우리 엄마를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라. 두 눈 멀어가지고. 엄마가 답답한 건지 자기가 앞으로 봉양할 생각하니까 답답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 형수가 그때 막 흔들는 자를 막 흔들면서요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보세요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우리 형수가 너무 답답하니까 엄마한테 기도 좀 하라고.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하라고 막 울면서 막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우리 엄마는 이미 우리 형이 말을 딱 듣고 자기 인생을 딱 정리하고 있을 때죠. 내가 오늘 하루만 살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편안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수님이 막 흔드니까 우리 엄마가 딱 담대하게 형수한테 대답했죠. 나는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 이 병이 내한테 안 오고 사랑하는 우리 상근이한테 오거나 우리 손자한테 왔으면 어쩔 뻔했노. 나는 내게 이 병이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절망이 확 물러나 버리는 거죠. 우리 엄마가 절망을 물리쳤다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었어. 우리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두 눈이 멀어가는 과정을 쓴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가 제 카스에 올려져 있어요. 우리 어머니 병상일기 내가 4편을 나눠서 올려놨어. 실명해가는 과정. 실명하고 나서는 일기를 못 썼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사랑했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 여기 대곡동에 있는 신라병원, 우리 형 후배가 하는 병원인데, 신라병원 영안실에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날 그 밤에 이제 돌아가시는 게 확정되고 그 신라병원 원장하고 우리 형하고 뭐라 하더라고.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스트레이트 한번 써보자 하면서. 뭐 의사 한 사람은 잘 모르지. 마지막으로 정안되면 스트레이트 써보는 거죠. 스트레스는 뭐 몸에는 안 좋지만 이 스트레이트 쓰면 얼굴에 막 화색이 돌고 막 약물 기운으로. 왜 미국에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약물 복용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때 저는 엄마 그 차디 차가워진 그 발을 주무르고요. 우리 형은 엄마 귀에 대고, 의식도 없는 엄마 귀에 대고, 어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어머니를 떠나보냈어요. 정말 어머니를 잘 보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후회가 없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초상 치를 때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짜 실컷 울었어요. 우리 교회 형들 전부 조문 왔는데 나는 교회 형들 오는 것이 내게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 물론 목사님도 그랬지만 형들 한 명씩 안고요. 내가 막 체면 안 차리고 너무 슬프니까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후로 우리 어머니에 대한 내가 회한 이런 게 없어요. 왜? 너무 잘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너무 잘 사셨거든요. 일생을 자식을 위해서 살았고, 누구를 위해서 살면 그 진짜 잘 사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살면 옹색하지만요. 인생이 누구를 위해서 쓰이면 정말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했고, 우리가 물론 제가 철없을 때는 막 못된 말도 많이 하고 왜 내 학교 안 보내줘 하고 이랬지만, 제가 제 인생 스승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회개하고 늘 제가 교회 앞에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진짜 놀라운 간증들 많이 했어요. 그 제가 교회 앞에 간증 하나 나가면요, 그 수백 명이 되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내가 엄마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럼 우리 교회에 있는 할머니들이 지금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14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저 보면요 막 얼굴 만지고 막 아이고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하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면요 나중에 후회 안 해요. 근데 사랑 못하고 어떻게 좀 헤어지게 되면 너무 슬프죠. 아이고 좀 미안한데 이런 슬픈 이야기를 해서 하여튼 오늘 제 기분이 그랬어요. 세월호 뉴스 계속 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론 이런 사고는 없으면 참 좋고 좀 이 사회 안전망이 잘 구축돼가지고 좀 선진국처럼 이런 대형사고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데, 그건 뭐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자 오늘 하루만이라도 수학 공부 내려놓고 집에 가서 아이들 좀 해방시키고, 우리 아들 사랑한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엄마는 이렇게 한번 해봐요. 내가 한 것처럼.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제일 많이 말했다 했죠.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아빠 인생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 네 인생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 부모님들 애타지만 바다에 빠진 애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이의 인생을 다 막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요 결정적인 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지점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현실적으로는 좋은 이웃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좋은 이웃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널뜨는 년들 좀 그만 만나고, 그거 가가 뭐 불안해가 또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하고 행복해지는 이야기들 서로 나누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을 요약하자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내 남은 날을 잘 계산하는 거예요. 이 10편 90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 남은 날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이죠. 그 남은 날을 헤아려 보라니까 얼마나 남은지.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 아무도 몰라, 남은 날이 얼마인지. 오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을 우리가 잘 살아야 하죠. 오늘 행복하게 살아서 내 삶이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보존될 수 있으면 우리 삶이 아깝지 않고 가치 있죠. 안 그러면 이제 죽을 때 되면 남편이고 자식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외롭다니까. 허무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내가 누구에게 쓰이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잘 쓰이고 가족들에게 잘 쓰이고 있죠. 또 좋은 이웃이 되어서 이웃들에게 잘 쓰이고 이러면 참 좋겠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 거고요, 사실. 뭐 혹시 영어 뭐지? 학교 강의를 듣다가 영어 DVD가 필요해서 오신 분은 목록 정리해 온 거 있으면 저 뒤에 카메라 촬영하시는 분에게 맡기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날 복사해 드리거나 하면 되겠죠. 하여튼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이 오면 우리 아이들 꼭 안아주고, 뭐 벌써 그렇게 다 하셨겠지만 내 아들 사랑한다 하고, 넌 너무 소중하다 하고, 엄마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여튼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